미제 사건들은 항상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들을 죽인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아 합당한 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이 무심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의 김광장 미제 사건 이야기는 1977년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셸 헤더구스, 로리 리파머, 데니스 밀러 라는 소녀들은 걸스카우트 여름 캠프를 갈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캠프날 저녁에 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 따위는 소녀들의 설렘을 방해할 수 없었죠. 데니스는 함께 캠프를 가려 했던 친구가 같이 가지 못해서 조금 불안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소녀들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오클라호마 북동부의 스콧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스콧 캠핑장은 50여 년의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 역사를 자랑하는 캠핑장이었죠. 미셸과 로리, 데니스는 한조가 되어 캠프 외곽의 8번 텐트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 소녀들끼리만 지내기엔 8번 텐트는 캠프 지도원 텐트와 20여 미터 넘게 떨어져 있었으며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점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걸스카우트 소녀들이 식당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던 오후 6시경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비가 끝나기를 모두 모여 기다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결국 모두 일정을 취소한 채 숙소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미셸, 로리, 데니스는 일정이 취소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아졌고 덕분에 셋은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로리는 불이 꺼지기 전에 가족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2명의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는 함께 텐트를 쓰고 있어요. 그 설렘 가득한 편지가 소녀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6월 13일 오전 1시 30분경 캠프 관리인 윌 화이트는 캠프 주변 비포장 도로 쪽에서 흘러나오는 간헐적인 신음소리를 조사하러 손전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고 그는 결국 숲속의 동물소리겠거니 생각하며 텐트로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오전 2시 7번 텐트의 걸스카우트 소녀 한 명은 누군가 텐트 덮개를 뒤로 당기고는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추는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곧 사라졌습니다. 오전 3시 다른 텐트장의 한 걸스카우트 소녀가 엄마, 엄마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걸스카우트 소녀는 작년에도 캠프에 참가했었고 로리와 함께 캠프 시간을 보냈었던 친구였습니다. 소녀는 로리가 캠프 중에 때때로 악몽을 꾸며 소리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리가 또 악몽을 꾸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오전 6시 캠프 관리인 윌 화이트는 샤워 후 간밤에 이상한 소리가 났던 곳으로 혹시나 하고 다시 가봤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침낭이 3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침낭들은 각각 노란 격자무늬, 녹색, 꽃무늬 침낭이었습니다. 윌 화이트는 다가가 노란 격자무늬 침낭에서 빠져나온 의문스러운 무언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은 지 한참이 되어 보이는 데니스였습니다. 데니스의 허리 밑으로는 나체였으며 손은 등 뒤에서 테이프로 감겨 결박당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2 침낭 속에는 죽은 미셸과 로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미셸과 로리는 둔기로 인해 머리가 깨져 사망했으며 데니스는 머리에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죽지 않았고 결국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3 소녀는 모두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클라호마주에서 걸스카우트 캠핑을 떠난 어린 소녀 3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한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범인이 살인사건이 있던 날 살인만 한 게 아니라 캠프를 강도질하고 캠프 관리자 수잔 에머리의 선글라스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들은 범죄자 및 탈옥수들 중에서도 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인 진 리로이 하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4년 전 2명의 임산부를 납치 강간하였으며 그 외에도 1급 절도죄 등의 혐의로 350년형이 선고되었으나 탈옥을 한 상태였습니다.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3일 후 스콧 캠프장 주변 숲에서 다람쥐 사냥을 하던 사냥꾼 2명이 캠프장 근처 동굴에서 뜯어진 밀가루 자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대대적으로 걸스카우트 사건이 알려진 이후였던지라 2 사냥꾼들은 혹시 이 동굴에 용의자가 숨어 지낸 게 아닐까 하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들은 이곳에서 2명의 여성 사진과 마스킹 테이프롤, 신문 2장, 그리고 깨진 선글라스 한 쌍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신문은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전등에 붙어있던 신문과 같았고, 깨진 선글라스는 수잔 에머리의 선글라스였습니다. 이 동굴은 범인이 숨어있던 현장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곳에 숨어있던 범인을 진 리로이 하트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다소 억지스럽게도 증거로 남아있던 2명의 여성 사진 중 한 장의 여성이 용의자 진 리로이 하트의 아내와 생김새가 비슷했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인 하트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황당한 촉 때문이었습니다. 경찰들은 하트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잡는 데까지는 한참을 애먹게 됩니다. 바로 하트가 스코 캠핑장 근처 산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 지리를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과, 하트가 강간 강도 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은 그가 어린 소녀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간했을 리 없다 믿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들은 그를 잡는 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마침내 78년 4월 6일 오두막에 숨어 지내던 하트를 체포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념을 보인 경찰들의 쾌거였고, 경찰들 중에서는 개고상이 끝이 보임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 리로이 하트의 주변인들은 하트가 인디언 출신이기 때문에 백인들에게 범인으로 몰려 희생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이라는 타이틀뿐만 아니라 인디언 박해라는 타이틀까지 걸리며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고, 결국 이듬해 79년 3월이 되어서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해당 재판의 배심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원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처럼 보였죠. 경찰들은 하트가 범인임을 100% 확신하고 있었지만 재판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단 피해 소녀들의 텐트에서 발견된 손바닥 자국은 경찰의 것이었고, 다른 신발 자국은 하트의 발 크기치고는 너무 작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손전등들에서 발견된 지문은 하트의 것이 아니었으며,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정액이었습니다. 소녀들의 몸에서 나온 정액 속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하트의 경우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기에 이론적으로는 정자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 측은 78세의 노의사가 행했던 정관 수술이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경우면 비생산적이고 기형적이지만 정자가 생성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채취한 정액 샘플은 비백인 남성의 정자였으며 혈액형은 O형의 것, 그리고 기형적인 정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트는 O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들어맞는 경우는 미국 인구의 0.002%를 차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데니스의 몸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하트의 머리카락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DNA 검사가 없던 70년대라 유사한 정도로는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 하트가 발견된 오두막에서는 파이프와 파란색 거울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스콧 캠핑장의 교육 상담사였던 카렌 미첼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녀는 살인사건 무렵 물건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트가 체포되는 순간까지 함께 지냈던 노인은 그런 물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고, 하트 변호인단은 거울을 가지고 경찰들이 하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트의 변호인은 새로운 용의자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 강간범이었으며 지인에게 손전등을 빌려갔고, 이후 그의 부츠에 피처럼 보이는 것을 묻히고 왔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그의 머리카락과 정액 샘플이 일치하지 않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당일날 재판 결과를 결정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미루게 됩니다. 다음날 진 리로이 하트는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트는 이미 앞선 강간죄와 강도죄로 인해 300년이 넘는 형기가 남아있는 탈옥수였고, 그는 남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9년 6월 4일 진 리로이 하트는 우연처럼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2년 후 교도소 운동장에서 조깅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추측으로는 하트가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독살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진 리로이 하트는 34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으며 진 리로이 하트 외 그 누구도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오클라호마주 범죄연구소에서는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정액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이유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지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김광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진 리로이 하트가 정말 진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걸스카우트 소녀들은 결국 성인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범인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잡을 방법조차 이젠 없어 영원히 미제로 남겨질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저 이제 소녀들이 하늘에서 편히 지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